그 2018 개정세법이 법률은 대부분이 2017년도 12월 19일과 27일 거쳐서 국세법의 법률은 다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2018년도 2월 13일 날 전부 개정이 됐는데요. 이 국세법의 시행규칙은 아직도 오늘 현재 종무소식입니다. 2018 3월 14일 현재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아직 심사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개정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크게 전체 내용의 개정세법의 많은 내용을 좌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해설 이 부분을 이해하신 데는 크게 무리는 없지 싶어요. 근데 우리 이 교재 안에는 시행규칙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세법은 뭐 큰 핫 이슈는 없고요. 지방세법은 항상 보면 12월 말에 한꺼번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개정됐어요. 지방세는 좀 빠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이슈되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조회통남사나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갖다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 신고 대비표로 해서 대부분 다 사무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제가 조회통남사에서 발간한 신고 대비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법률 신고 대비표고요. 이건 시행령이고, 그럼 지방세법은 따로 이렇게 세 권이 있는데 참고로 제가 혹시 여러분들 법조문 파악한다 이럴 입장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책자는 이제 원전은 뭐냐면 기획재정부에서 국세법은요. 이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2월 한 하순경이 되면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 돼서 불구하고 개정세법 해설이라 해서 자기들 이 PDF 책자가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책자가 초안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보시다 보면 좀 틀린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 부분 그걸 가지고 다시 제가 전부 다 편집을 다시 한 겁니다. 하시고 국세기본법과 징수법상의 중요한 1번에 세무조사 제도에 관련해서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알아둘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세무조사 통지 보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은 81조의 7이고 시행령은 63조의 6의 조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세무조사 사전 통지가 보통 이제 법상으로는 10일 전인데 보통 한 달 전에 통지가 쭉 나오죠. 여러분 회사에 보시면 요즘 주로 뭐죠? 통합조사로서 법인명하고 조사기간 나오고 조사 대상 세목 나오고 뭐 조사 사유가 뭐 일반적인 통합조 이렇게 나오는 걸 조사 통지서 받아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받아보셨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 부분조사이죠. 부분조사할 때는 이 부분만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부분조사 범위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작 해지는 15일 전인데 이거는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가 10일 전이라도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뭐 한 달 전에 보통 오는 거니까 뭐 15일이나 10일이나 별 차이는 없을 거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게 겁나는 건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뭐 통지도 날라오죠. 갑자기 조사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세무 납세자 고발이라든지 이런 그 범칙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서면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바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내용의 두 번째 내목한이 뭐냐면 사전 통지를 생략 후에 세무조사 착수 시 이제 세무조사 통지서를 갖다가 그때 이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기왕에 해왔던 건데 이걸 이제 법제화시킨 거죠. 자, 세무조사 통지서가 이게 생략하는 사유가 어떤 경우냐면 뭐 여러분들은 별 관계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폐업한 경우나 납세 관리인이 없이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않는 경우라든지 조사 통지서를 갖다가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인데 참고적으로 부분 조사 부분이 통지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적용 시기는 2018 1월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길게요. 뭐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18쪽에 동그라미 3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종전에 이제 세무조사 나오면요.
조사에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 와서 이제 조사하시는 공무원들이 뭐뭐 제출하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 보다가 뭐 보면요. 월권액기로서 조사 대상 분명히 통지서 안에는 법인세 부분이고 당위원도 본다는데 엉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갖다 법적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조사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되니까 개정 내용의 세 번째 점 보시면 세무조사와 직접 관계없는 자료 제출을 갖다 금지하도록 법제화시켰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조사 대상 세목이나 과세기관의 과세 표준, 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이외의 자료, 다른 엉뚱한 자료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부가세 조사 나오는데 갑자기 엉뚱하게서 뭐 부가세 조사 나오고 뭐 엉뚱하게 법인세 쪽에 가지고 뭐 재고자산 수를 내놔라든지 말이죠. 뭐 금융권을 보라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월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법제화는 되긴 했는데 사실은 실무에서 딱 보면 세무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달라 그러면 과연 거부할 수 있냐 그게 문제죠. 맞죠? 나와서 달라는데 말이죠. 법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잠깐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거 봐라 말이죠. 그리고 이게 법제화는 돼 있지만 알고는 계시되 이제 정황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세무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교육받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나온 사람들이 다 천차 뭐 청청, 구청, 구만청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제 불리한 침범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81조의 4에 얘는 바로 2018 1월부터 바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사항,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중지제도의 보완입니다. 물론 이제 세무조사가 여러분들 중지하는 경우가 실제로 잘 없어요, 없는데. 뭐 중지의 사유가 납세자의 소유 불명이라든지 뭐 장부설 언닉이라든지 지연 제출 등등에서 징계를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지 기간 중에도 연락 와가지고 야 뭐뭐 서류 달라 이렇게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 금지한 조문이 신설된 것이 자 종전 내용은 뭐 그대로고요. 개정 내용의 네 번째 점 보시면 중지기간 중에 세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갖다 금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지기간 중에는 자료 제출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건 확실히 거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항이 뭐냐면 여러분 특히나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정기조사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시 이제 통지 없이 날라와 조사하게 되면 장부 같은 것을 압수하고 영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아시죠?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요. 아침에 뭐 9시 오자마자 들어가지고 꼼짝 말아 말이죠. 다 창문가로 벗어나라고 그러 말이죠. 그래서 컴퓨터도 덤프하고 막 가져간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업무 자체가 마비돼 버리잖아요. 맞죠?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일시 반환 규정이나 보관 요건의 규정을 좀 보완했습니다. 자, 보시면 종전의 계율 보시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는 일시 보관 과정인데 이건 말에 이제 어폐가 있죠. 뭐 최소한이라기보다 자기 필요를 가져가는 거니까 요건은 납세자의 동의인데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어떤 요건이냐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성실성 추정의 배제 사유가 무신고 등의 납세 의무 불이행이라든지 신고 내용의 탈루, 오류 혐의를 인정하는 명백한 자료의 존재라든지 그다음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서류 같은 경우는 일시 보관 요건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절차로서는 이제 보관증을 갖다가 교부하는데 거기다가 납세자가 사전에 고지 의무를 갖다 부여한다는 얘기죠. 일시 보관하는 사유라든지 납세자의 동의라든지 임의 제출 장부 등에 한정한다든지 우리 중요한 것은 납세자가 요청 시 장부를 만든다는 얘기죠. 반환하는 여기 태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물론 이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장부 등이 여러분들 뭐 여기 오신 법인들은 그러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지 않은데 특히나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와가지고 사실은 조사지만 뭐 사찰 수준으로 장부를 다 영치해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근데 회사가 업무가 마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장부를 달라 그러면 잘 안 주고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지금 달라 그러면 어떡하죠? 장부 등을 갖다가 물론 장부에 당연히 전산으로 돼 있죠, 맞죠? 여러분 회사 ERP에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증빙이죠, 맞죠? 관련 서류라든지 뭐 이런 서류 등에 대한 장부 등은 우리가 요청하면 필수적으로 반환하도록 이렇게 법제화 시켰습니다. 요 내용 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반환은 또 기본적으로 그 중간에 어떤 반드시 반환 보이죠. 납세자의 요청으로 14일 이내에 반드시 뭐죠?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만 납세자 보호위원회 자기의 위원회 승인 시에는 1차에 한해서 14일 이내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사본은 세무공무원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장부에 대한 보관과 우리가 반환 의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실무자로서 세무조사에 직접 입회할 수 있지만 또 옆에 사이드로서 조력자일 수 있으니까 또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분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다가 명백히 했다는 내용인데 뭐 큰 건 없고요. 이제 부분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갖다 참고로 하세요. 그 보시면 개정세법 오른쪽에 보시면 부분 세무조사에 대한 법률적인 사유와 그 다음에 시행령 사유가 쭉 내용 있는데요. 그 6항의 시행령 사유를 보시면 이제 법에 위임받은 겁니다. 법률 사건은 뭐 일반적인 내용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법인이 주식 변동 등을 통해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유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이렇게 이제 부분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2항에 무자료 다음 20페이지요. 위장 가공거래 등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사죠. 이런 경우는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이 동일 세무의 과세기간의 부분조사는 2회로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항은 여러분들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보완인데 참 여러분 이런 부분이 아마 실무에서 참 그럴 거예요. 세무조사하고 난 뒤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데 여러분 이게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특히나 법인조사 같은 경우는 결정 통보서만 받고 구체적인 계산에 대한 백데이터 같은 것을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여러분 실무에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여기 조사 받으신 분들은 아마 지방청 소속일 거예요. 그 서울지방청에 조사가 나왔는데 뭐 조사 다 받고 왔는데 결정 통보면 통보서만 달랑 남겨주고 구체적으로 뭐 전표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백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 아마 접했을 겁니다. 또 물론 안 접신 부시는 앞으로 이제 바뀐 법률이 다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 경우에 대한 내용이 보완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종전에는 서면으로 찍 보내면 말아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지켜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7항 중요합니다. 설명 의무를 부여해서 조사 공무원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갖다 설명을 다 이렇게 설명하도록 그죠. 통지기간은 조사 종료 후에 20일 이내 이렇게 뭐 불분명 송달은 40일이죠. 통지 내용은 세무조사의 내용, 결정 정정할 과세 표준과 세액의 산출 근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부당행위 국제조세 같은 경우는 결정 결의서만 딱 보내고 여러분 근거를 받지 못하면 실무자가 어떻게 할지를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계산한 백데이터 있죠. 과거에는 조사받고도 참 이 말이죠. 기분 나쁘게 지방청에 들어가가지고 제발 조사 근거 좀 주세요. 카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참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한 게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뭐 자기들 특권이 있냐고 말이죠. 안 보여주고 그렇단 말이죠. 뭐 찔리니까 안 보여주겠죠. 맞죠? 네? 이유는 딴 거 없죠. 뭐 부당하게 과세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지. 자기들이 정당하면 안 보여줄 이유가 있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자료 안 주니까 찾아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그런 경우 많아요. 조사한 A 친구가 조사할 때는 A는 나중엔 인사이동이 돼 저쪽에 가 있어 봐야죠. 또 새로운 담당자가 가게 되면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 맞죠? 그럼 저쪽에 가서 또 양해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여튼 말이죠. 이런 좀 지저분한 짓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납세자의 하나의 이 권리 자체가 또 강화한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이건 요걸 해야 됩니다. 세무공무원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조사가 있는 친구들이 그냥 옛날식으로 뭐 찍하고 그냥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권리를 결정 또는 경쟁할 과세 표준과 세액과 산출을 근거하고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 기간, 과세 표준과 결정과 경쟁의 사유,
그 수정 신고나 과세 전 적부심 할 수 있다 이런 정보 내용을 우리 납세자한테 다 통보하도록 정상적으로 있죠.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 설명할 의무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써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없네. 그러니까 아마 서면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다 밑에 결과청지의 생략 사유는 이거는 여러분 관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세무조사인데 뭐 이런 경우인데 다만 추가된 것이 뭐냐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죠. 뭐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큰 회사드니까 지금 달라시피 조사 과정에서 계속 이제 처음에 조사 나오더라도 조사 받다 보면 저 조사 공모 나오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 보면 말이죠.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또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맞죠? 어느 정도 이야기해 주는데 뭐 그중에 또 고약한 놈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와 주로 중소기업입니다. 기대치 않게 엉뚱하게 세금 저기 나 그거 못 받겠다.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결과 통지를 생략하고 바로 자기들이 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우 없을 거니까 요 법을 이해하셔 가지고 반드시 정상적인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21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2018년 4월 1일 이후 세무조사를 종결하는 부부터니까 결국 지금부터 거꾸로 뭐죠? 적용되어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조사한 도정 법인들이 있겠죠. 그럼 4월 1일 날로 종결되면 당당한 권리를 갖다 주장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개정세법 부분이 우리 실무자들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오히려 세무공무원들이 더 모를 수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말이죠. 그렇게 갑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안 준다 그러면 법조문을 제시해가지고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파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 생각은 그 음으로 양으로 아마 회계감사는 회계사한테 통보받기도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서로 연락받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의 선정사유가 뭐 다른대로 국세청의 기준이 있지만 추가로 이제 선정사유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개정된 내용을 보세요. 국세기본법 81조 6 2강인데 과세 자료, 세무 정보 및 그다음 중입니다. 감사 의견과 외부 감사의 실시 내용 등의 회계 성실도 자료를 고려해서 명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죠? 이제는 이제 여러분 대부분 다 아마 회계 감사하시 회계사분들 다 들으셨죠? 이제는 회계 감사 의견이 한정 의견이 나온다. 이제 내용이 불성실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스템상. 얘 조사라고 말이죠. 그렇게 감사 의견도 점점 여러분들 옥을 찌는 거죠. 물론 뭐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뭐 회계 감사시 그럴 일은 제가 없을 거 생각되는데 감사 의견의 내용에 따라서 물론 뭐 한정 의견이라서 다 통보되는 건 아니겠죠. 뭐 경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주로 이제 한정 현상에 제일 많이 관심이 됐던 대손 문제라든지죠. 부실채권 대손 문제라든지 재고자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주로 세무조사의 그 선정의 관심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의견도 굉장히 뭐죠?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요즘 뭐 대부분 다가 적정 의견 받으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 의견 자체도 어떻게 한다 이죠?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큰 이번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우리랑 별 관계 없어요. 뭐 납세자 보호위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뭐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겠지 뭐 어쨌든 간에 내용이 외부의 전문가에서 보호한다는데 보호인지 뭐 조사인지 된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별 관계 없습니다. 자, 24쪽 갈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나는데 복습할 기회 잘 없으니까 제가 강의한 내용과 동그라미 잘 해놓아서 알겠죠. 나중에 그냥 표시해 놓으시면 뭐 배운지 모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24쪽의 4번에 국사의 부가제척기간입니다. 뭐 딴 건 없어요. 그냥 부가제척기간이 기본적으로 그 법률의 행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5년이고 상정세의 무신경은 15년까지 이렇게 되는데 특례로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종전에도 여러분 중요한 게 중요해요. 이 새로운 뭐 행정소속의 판결 확정이 되면 확정도 1년 등이 가능한데
추가가 된 것이 뭐냐면 자 바뀐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대상 연도가 2014년도라는 이야기죠. 2014년도인데 2014년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이 과거 연도에 뭐죠? 2013이나 또 2015에 연동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부가제적 기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나 조정 근거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분도 이 부분도 특례사항으로서 2개월 이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점 보시죠. 과세표준과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는 확정 판결로부터 몇 년이냐? 1년 이내. 물론 우리 것도 해당되지만 동정업계에 동일한 거래에서 판결되면 1년 이내 우리가 부가제적 기간이 더 특례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쪽 걸까요? 6번 보십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있는 내용을 법제화시켜서 명확하십니다. 세금의 조세에 우선되는 채권이 이름 돼 있죠. 공익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등등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추가로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 기존의 범위를 갖다가 법제화시킨 겁니다. 법정기일 전, 이 법정기일은 이 국세기본법상의 각 법률상의 법정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도 세금에 뭐하겠다? 우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큰 8번이 가산세 관련된 사항입니다. 1항의 성실신고 확인 미지출 가산세 얘는요. 개인사업자의 장부 없을 때 축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름은 별 관계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자, 26쪽에 2번에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사유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법인세나 기타 수혜법인에 대한 이익의 감소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배제한다는데 이것도 중량은 아닙니다. 참고로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사망은 좀 표시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사망이요.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에 확정신고기한 내 가산세의 신고 시 감면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내용들 반드시 이제 예정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에 따라 다른데 예정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를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물론 세금이야 뭐 늦게 내긴 했지만 그럼 예정신고 안 했다 가산세를 먹게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당한 게 아니냐 해서 예정신고 시에 무신고하고 그다음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게 되면 이 가산세가 신고 부정실 가산세가 몇 프로 감면되겠다는 얘기죠? 50% 감면되겠다는 뜻의 설명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 적용 시기는 2018년 1월 이후 도래하거나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한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2017년도까지 소급 적용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이제 경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 기업체 근무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개정세법 강의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도 세무회계 사무실 중심이 아니라는 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무회계 사무실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까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국선 대리라든지 불법 같은 저런 절차들은 제가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28쪽에요. 11번 하단 쪽에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뭐 그 법인이야 대리인 당연히 뭐죠? 심사나 심판 청구까지는 공행회사, 세무사나 회계법인을 세우지만 행정소송도 당연히 변호사를 갖다가 대리인 세울 겁니다. 근데 이건 내용은 뭐 어떡하죠? 여러분 개인적인 걸로 생각하세요. 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개인적이나 아마 친인척 중에서 이런 부당한 할 때는
국선 대리인 신청의 요건이 그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재산 평가 5억 원 이하고 신청 청구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데 이제 3천만 원 이하로 조금 국선 대리인 청구해서 요건을 갖다 더 완화시켰다는 건데 참고로 하세요. 그렇게 우리 법인 근무자로서는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길게요. 자, 쭉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31페이지요. 17번입니다. 아까 제가 그 전체적인 오버뷰를 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요거는 중요합니까? 이런 표시해 놓았습니다. 국세 환급 이자율이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라든지 관세의 과다환급 징수의 가산금 상정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6%가 1.8%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용 시기를 볼게요. 1항 보시면 국세 환급 가산금, 이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당하게 국세를 갖다가 납부했다가 우리가 심사나 심판청의 불복 청구에서 결과 이겨서 국세를 돌려받으면 이자 주는 것이 이제 환급 이자가 환급 가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거랑 이제 관세 환급 과당금 징수에 따른 가산금은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정하는데 이 공포일이 지금 제가 적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시행 규칙이거든요. 제가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 못 들으셨, 제 말씀 못 들었지만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시행 규칙 오늘 현재 개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날짜를 적지는 못한 겁니다. 추측근데 3월 한 20여일 경우에 개정될 것 같은데, 그 요거는 이제 공포일 이후 기간부터니까 굳이 적는다면 뭐 2018년도 3월 말이 될 것 같은 느낌이죠. 2018년도 3월 말쯤 되겠죠. 그 이후에 날짜는 결정이 되지는 않지만 그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요거는 2018년도 1월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가세 신고 뒤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있죠? 그 적용이라든지 이 적용되는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에서 부당해의 계산 부인할 때 적정 임대료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적용되는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 임대에 따른 이제 간주 임대료 구할 때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등금액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이제 365분의 1수 곱하지 않습니까? 요때 요 이자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에는 물론 이제 임대가 주업인 법인에 대한 간주임대료 규정이 법인세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오신 법인도 하나도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요. 법인세법상의 간주임대료 규정은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회사인데 그 임대가 주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복잡해요. 그 수익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자산 총액 중에 부동산이 50% 이상 법인에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내용이 이제 부당해의 계산 부인했어요. 적용되는 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적정의 임대료가 뭐냐면 특수관계자끼리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 규정입니다. 아시겠죠? 그 규정은 해당되는 임대 자산의 어떠가 하죠? 시가 곱하기 50%요. 자, 이거 지금 설명한 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땅을 토지를 갖다가 1,000평을 갖다가 뭐죠? 야적장으로 임대한다. 그 말이죠. 이 받았을 때 적정의 임대료가 뭐냐? 우리 계약을 했지만 적정의 임대료는 그 임대하는 부동산 자체의 시가. 이해가시죠? 땅값 시가의 몇 프로죠? 50% 빼고 수령한 임대 보증금을 갖다가 빼죠. 그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것도 뭐 법인세법의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국세청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파트로 생각한다면 제가 비유한다면 이런 거 있죠. 30평 아파트가 30평 아파트가 시세가 8억 한다 이 말이죠. 우리 특수관계자한테 임대할 때 얼마 받을게 하니까 야 보증금 4억만 받아 이 말이지 아시겠죠? 요즘 시세랑 관계없이 그럼 2억 받았는데 나머지 월세 받아 이 뜻입니다. 그 월세가 뭐라냐 이죠? 여기 바로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수 곱할 때 이때 이제 이자율이 뭐라냐 이죠? 1.8%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그 내용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요거 부가세하고 법인세 쪽입니다. 뭐 소득세도 있긴 한데 그렇게 중요치 않으니까 1.8%는 하여튼 2018년도부터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없어요. 여러분들 뭐 실무에서 부딪힐 일이 별로 없고 자 33쪽에 요거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온 건데 제목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네. 벤처기업에 출자한 그 출자자의 이제 제2차 납세무가 면제시킨다는 얘기죠. 뭐 여러분 잘 없을 거예요. 그냥 참고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여러분 개인이나 법인이나 있어요. 근데 벤처기업에게 주식을 출자했는데 벤처가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이제 주주한테 제2차 납세금을 지니잖아요. 근데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은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2차 납세금은 면제시켰다는 점입니다. 참고를 하세요. 여러분 개인일 수도 있고 뭐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갔죠? 벤처기업은 당연히 어디 있죠? 조세특례제한법 5조에 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어디서 확인하죠? 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마 큰 기업체들은 벤처 확인 같은 거 잘 못 받았을 거예요. 연구개발 그 전담부서 확인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벤처 확인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창업을 갖다 촉진하라 그래. 참고로 하세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기본법 내용은 뭐 이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제가 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6쪽에 소득세로 넘어왔습니다. 자, 총괄 사업 소득입니다. 첫 번째 요 1번은 여러분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이미 아실 거예요. 기타 소득의 범위와 필요 경비에 대한 조정인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타 소득이 원천 징수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자, 기타 소득의 범위가 자, 실제로 필요 경비가 여러분 기타 소득은 여러분 이거는 대부분 다 아시죠? 뭐 이거 모르신 분은 여러분 기업에게 상에는 우리 이익이라는 개념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 나오잖아요. 근데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자의 소득 금액은 입금에서 송금을 뺀 거. 뭐 이건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지 맞죠? 근데 소득세 요건 이제 법인세고요. 소득세법상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용어가 좀 다르죠. 소득 금액은 입금에 대응되는 용어가 총수입 금액이고 손금에 대응되는 용어를 우리 필요 뭐죠? 경비라고 부르죠. 맞죠? 이해가세요? 우리 용어를 갖다가 소득세 쓸 때는 정확히 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총수입 금액의 일명 뭐죠? 얘를 그냥 소득이라고 불러요. 근데 법인세법상의 소득은 입금에서 송금을 뺀 건데 소득세법상에 그냥 소득 같으면 수익금액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득 같으면 나의 총급액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봉을 이야기하는 거. 근로소득금액 같으면 거기다 뭘 뺀 거죠?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겁니다. 용어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 하시는 거지만 그 밑에 내용을 볼게요. 자, 보시면 필요경비가 80% 적용대상 기타 소득이 필요경비가 실제 소유금액하고 수익금액의 80%가 둘 중에 맥스입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대에 시상한 상금 부상은 뭐 개인적인 것이고 주택 입주에 대한 지상금이다. 뭐가 되면 지역권,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 소득이 해당됩니다. 근데 바뀐 내용은 크게 관계는 없지만 공익사업에 관련된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대규모 주택 단지 개발이라든지 있죠. 여러분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시골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척이 땅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길이 났다는 말이죠. 이런 공익사업이죠.
주택 사업에 주로 이제 뭡니까? LH 공사라든지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다 도로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길 나오면 어떡하죠? 수용되고 그러죠, 맞죠? 이럴 경우 이제 그 내용이 공익 사업에 관련된 지상권을 설정한다, 땅을 사용하는 걸 설정한다는데 대여 소득은 이제 기타 소득이 아니고 무슨 소득이죠? 사업 소득으로 사업 소득을 받겠다는 뜻은 어떤 의미죠? 경비를 내가 다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상권 대여 소득이 내가 지상권의 대여 소득이 받은 금액에만 1억을 받았으면 종전세법은 나는 노력을 안 하더라도 경비가 8천만 원 공제해 주니까 나의 소득 금액은 이익금이 2천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업 소득으로 바뀌면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거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 소득으로 바뀌면 내가 경비를 스스로 다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세요? 대여 소득의 원가도 밝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비 인정이 불리하게 받겠다는 뜻이에요. 내용. 요는요. 밑에 적용식이 뭡니다. 얘는 자 적용식이 먼저 기타 소득의 범위는 2018 이후 개시하는 과세가 붙으니까 원래부터는 공익사업에 관련된 단순한 개인적인 C2C 거래가 아니고 공익사업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고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무슨 뜻이다? 필요경비를 본인이 밝혀야 된다. 알겠죠? 바뀌면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경비를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비가 축소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공익사업에 관련 없는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소득은 원래부터 뭐죠? 사업소득과세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양도대에서 중요합니다.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실무에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나 뭐죠? 회사의 외부의 어떤 특별한 그 브랜드나 특허를 가진 개인이 여러분들 법인한테 뭐 할죠? 팔거나 대여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이런 회사도 많아요. 자그마한 중소기업인데 사장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 있죠? 벌써 특허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회사한테 대여해요. 자기가 대가 받아가죠. 이게 무슨 소득이라는 얘기죠? 기타 소득입니다. 그리고 원고료, 인세. 여러분 이 원고료와 인세는 앞에 이 표현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고 일시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계속적 반복적인 원고료 말고 일시적인 원고료, 인세 그리고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죠. 여러분들 지금 실무자 바로 접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4월 달에 외부의 대학 교수님을 갖다 신입사원 교육할 때 초빙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강사로 지급하는데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뭐 여러분 회사 창립대회 총회하면서 또 하면서 회의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외부의 강사 초빙하죠. 필요경비가 몇 프로죠? 80%인데 원래 4월부터 12월 때까지 몇 프로죠? 7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몇 프로죠? 60%인데 밑에 필요경비는 봅니다. 적용 시기가 2018 4월 이후 뭐 하는 분부터요? 지급하는 분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기타 소득은 자 볼게요. 기타 소득은 총수익 금액에다 필요경비 빼는 거니까 자 이제 오늘이 3월 14일이니까 바로 다음 달부터입니다. 지급한부터는 만약에 강사료 지급한 금액을 2018년도 4월 2일 날 100만 원 지급했다. 그럼 달라집니다. 그래서 100만 원 금액에다가 필요경비가 이 100만 원 금액이 이제는 80%가 아니고 몇 프로가 아니죠? 70%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깜빡 이건 여러분들 회사 전사에서 해결 주는 건 내가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드리고 나왔는데 잘못됐는데 돈 받으면 이거 그건 무슨 창피해 맞죠? 곱하기 원천세 몇 프로죠? 20%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물론 여러분 이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기타 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기타 소득은 20% 징수를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 이하 할 때는 징수 안 하죠? 얼마 이하 징수 안 하죠? 그거 알면서도 모르지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5만 원 이하 징수 안 하잖아요. 또 바보처럼 징수하지 말고 막 법 바뀌었다고 말이죠. 그 5만 원 이하는 뭐죠? 과세에 제외되는 거 아시겠죠? 그럼 거꾸로 역산하면 어떻게 하죠? X에다가 X의 70% 뺀 금액이 얼마 나오죠? 5만 원 나온 X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이게 면세점이죠.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내가 어떻게 계산해 맞죠?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죠.
0.3으로 나누면 되겠죠. 뭐 계산은 잘 안 되겠네죠. 계산기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자, 5만 원 나누기 0.3 나누면 얼마죠? 16만 6,666원이 알겠죠? 이해되시죠? 예. 갑자기 막 돌리시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설명할게요. 강사료 강요 줬다. 원교로 줬다. 얼마 이하는 세금 없다? 16만 6,667원.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알겠죠? 이번 달까지 주는 것은 얼마죠? 필요금 몇 프로다? 80%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괜히 외부에 손님 불러가지고 원칙을 잘못했다고 말이죠. 돈 징수 80% 했다가 잘못됐는데 돈 주십시오 하면 뭔 창피해 말이죠. 그죠? 많이 징수해서 돌려주면 덜 내주면 덜 징수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50분 대생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할게요.